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둘로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여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압박의 수위를 높인 반면 야당은 석방 지위를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쪼개진 거는 국론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이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맞선 중국의 2차 대미 보복 관세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양국이 맞불에 맞불을 놓으면서 관세 전쟁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다만 중국이 여전히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점에선 고심의 흔적이 읽힙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석방 지위를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경고했고 여당은 공수처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정례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열흘간 시행됩니다. 전투기 오폭 사고 여파로 실사격 훈련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의 일부 식품업체들이 납품을 재개하고 있지만 추가 이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전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책임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로 돌리면서 즉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내란의 주요 공범이라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사퇴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야당 공동으로 심 총장 탄핵도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사퇴를 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민주당은 공수처나 법원 등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며 검찰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된 마당에 윤 대통령만 구속을 피했다며 검찰의 의도된 계획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이 사태 수습의 최고 해결책이라며 신속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5개 야당은 장외 집회 등 비상행동에도 함께 나서며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공동 대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여권의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지휘한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 공수처장이 국정조사 과정 중 진술한 부분에서 위법적인 상황이 확인돼 국조특위 차원에서 고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이 탄핵 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종결된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 하루 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한 거,
이것이 지금 법원의 결정을 보면 위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드러났는데 이에 기반한 증거를 탄핵 재판에서 걷어내려면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 석방이 탄핵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읽히는데 헌재가 탄핵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헌재의 절차적 불법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 결정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재는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선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신 윤 대통령 석방을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 표 질병이 또 도진 거냐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하시겠다면 그 후폭풍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여권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탄핵 정국에서의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권의 실책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언제 선고가 내려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해 보였는데요. 이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 68분간의 대통령 최후 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재판관들은 변론이 끝난 직후 휴일을 빼고 매일 평일을 열어 마라톤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일을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변론 종결 뒤 열흘에서 2주가량 검토하고 금요일로 선고일을 지정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때는 변론을 마치고 각각 14일과 11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근거가 된 절차적 문제를 추가로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토하다 보면 평의가 길어질 수 있고 선고까지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헌재는 평의가 길어질지 또는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역시 막판 변수로 꼽힙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 2, 3일 전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고 선고 당일 생중계 여부도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한 실체를 놓고 엇갈린 증언이 나왔습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계엄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까지 증인으로 섰습니다. 국무위원 3명은 계엄 직전 대통령실에서 같은 상황을 겪고도 다른 증언을 내놨습니다.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현행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이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았는지 논란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을 거였다면 의사 정족수인 11명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면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윤 대통령 역시 부처 장관들의 우려를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합니다.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국무위원들을 몰아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하는 국정 2인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 생각은 총리와 비슷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오영주 장관까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변론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 계엄 선포를 건의할 때 국무총리를 거치는 절차가 있었는지와 계엄 사령관 임명에 대한 심의 여부도 국무회의 실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현재 국론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점은 여기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뒤 첫 휴일인 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반대 측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석방 환영 집회를 열었고요. 찬성 측은 매일 저녁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첫 휴일, 탄핵 찬반 양측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당초 계획한 광화문이 아닌 관저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기념해서 장소를 바꾼 거라고 밝혔는데 전 목사는 이제 탄핵 심판이 각하만 되면 된다며 거듭 헌법재판소를 위협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뭐 딴짓했다. 아이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한 칸을 날려버려 한 칸을. 다른 보수단체도 서울 보신각 앞에서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 측은 광화문 인근에 농성장을 차리고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위한 비상행동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내란죄 피의자가 풀려났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시 광장에 모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탄핵 찬성 측은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 항고 포기를 주도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로 실사격 훈련은 중단되지만요.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오는 20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한미 군당국은 북러 군사협력 등을 통해 드러난 북한군의 전략과 전술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연합 방위 태세와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 공격이나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을 시나리오에 포함하고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16건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확대 시행하며 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강화된 연합 억제 능력을 현시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6일 연합연습과 연계한 올해 첫 합동 실사격 훈련에서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면서 야외 기동 훈련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게 먼저라며 모든 종류의 실사격 훈련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훈련 전부터 위협 수위를 높여온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최근 북한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을 거세게 비난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시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 로드맵을 완성하지 않은 단계다. 북한도 이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대응은 유지하겠지만 그러나 고강도의 도발을 하기엔 부담스러울 거다. 군은 이번 연습에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할 예정으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기업 회생 절차 중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홈플러스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일부의 식품 업체들이 불안감에 납품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고는 있지만 대금 지급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면 추가로 또 이탈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대금 지급 문제로 홈플러스의 납품을 일시 중단했던 식품업체들이 일부 복귀했습니다. 롯데 웰푸드가 납품을 재개했고 삼양식품도 곧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뚜기는 납품 중단 하루 만에 재개했고 CJ와 농심은 중단 없이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납품을 주저하는 곳도 있습니다. 식품업체 가운데 롯데칠성음료나 동서식품, 팔도 등이 제품 출하를 중단했고 LG전자도 출하를 멈추고 홈플러스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주력 상품인 신선식품의 경우 납품을 중단한 업체가 한 곳도 없고 일부 납품 중단된 물품도 보관 물량 등으로 보충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가 계속 가능할지는 미지수. 이미 지난해 팀F 사태로 곤욕을 치른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물건을 계속 공급하려면 좀 더 명확한 대금 지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납품 대금 정산 주기가 45일에서 60일 정도로 다른 대형 할인점보다 길어서 납품사들은 정산 주기 축소 내지는 선입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점업체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월 판매 대금을 정산받아야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지불하는데 회생 개시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분에 대해서는 3월 첫 번째 영업일에 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월 4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자동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동이체가. 근데 11시에 결정이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장이 동결됐겠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적이라는 거고.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측은 일단 보유 부동산이나 현금 흐름 상황으로 볼 때 회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지 악화 등으로 영업력이 떨어지면 사태는 금방이라도 악화할 수 있어 정부와 유통업계는 긴장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하고 20일가량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는 정말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중 갈등 상황 짚어보죠. 중국이 오늘부터 2차 대미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시작했습니다. 보복관세 대상을 농축산물로 넓히는 맞불 카드를 꺼내면서도 한편으론 미국과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상황입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지난 4일 공고한 대로입니다. 2차 대미 보복 관세 부과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선 조치입니다. 닭고기와 밀 등 농축산물 29개 품목엔 15%를, 수수와 과일 등 711개 품목엔 10%를 높입니다. 앞서 1차 보복 관세는 지난달 10일부터 부과됐습니다. 미국이 먼저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자 연료와 공산품을 중심으로 맞불을 놓았던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잇따라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도 미국이 조속히 협력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기를 권한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1차에 이어 이번 2차 보복 조치에서도 엿새의 말미를 둔 데다 다음 달 12일까지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유화적 단서도 달았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분쟁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60% 대중국 관세를 공언했고 실제 집권 2기가 출범한 지 2개월도 안 돼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6일 양회를 계기로 열린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협박과 위협은 중국에 통하지 않는다며 양국은 적당한 시기에 만날 수 있고 양국의 팀 또한 조속히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다음 달 2일부터는 각국에 상호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상무장관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현지 시간 12일부터 시작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자동차 한 달 유예를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다음 달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anted to help the American car makers until April 2nd. April 2nd, it becomes all reciprocal. What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It's a big deal. 관세는 물론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상응해 각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가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ariffs could go up as time goes by, and they may go up. And, you know, they've been taking money away from the United States. And all we're doing is getting some of it. 관세 정책 시작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면서 강한 미국을 위해 엄청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because what we're doing is very big.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현지 시간 12일로 예고된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250% 관세가 4월 2일부터 부과될 것이라고 말한 뒤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일정도 재확인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펜타닐 미국 유입이 중단된다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소식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계속 관저에 머물면서 몸을 추스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0여일 만에 집에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외부 출입을 자제하며 한남동 관저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담담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릴 거란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의 거리 정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여당 지도부나 변호인단과는 구속 상태일 때보다 더 자유롭게 소통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 저녁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하고 당 지도부를 격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활력을 찾은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 직후 국정의 중심은 용산이라고 힘을 실은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일요일 정례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1시간 가까이 국정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언급 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정책 과제 토론에 집중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꼼꼼히 업무를 살피는 등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이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에 대비해 꼼꼼하게 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주말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윤석열 대통령 석방 책임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로 돌리면서 즉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바로 검찰이 내란의 주요 공범이라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사퇴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야당 공동으로 심 총장 탄핵도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사퇴를 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민주당은 공수처나 법원 등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며 검찰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된 마당에 윤 대통령만 구속을 피했다며 검찰의 의도된 계획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1년 중에 보여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이 사태 수습의 최고 해결책이라며 신속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5개 야당은 장외 집회 등 비상행동에도 함께 나서며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공동 대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지휘한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 공수처장이 국정조사 과정 중 진술한 부분에서 위법적인 상황이 확인돼 국조특위 차원에서 고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언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해 보였는데요. 이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 68분간의 대통령 최후 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재판관들은 변론이 끝난 직후 휴일을 빼고 매일 평일을 열어 마라톤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일을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변론 종결 뒤 열흘에서 2주가량 검토하고 금요일로 선고일을 지정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때는 변론을 마치고 각각 14일과 11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근거가 된 절차적 문제를 추가로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토하다 보면 평의가 길어질 수 있고 선고까지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헌재는 평의가 길어질지 또는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역시 막판 변수로 꼽힙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 2, 3일 전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고 선고 당일 생중계 여부도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헌법학자 의견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교수들은 헌재가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11차례 변론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건 명백한 심리 미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와 심판 절차의 흠결 등을 이유로 학자들이 각하 또는 기각에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쟁점이 늘면서 검찰과 법정 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돼 재판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검찰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건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절차상 흠결에 따른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건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를 통해 굳어져 온 관행인데 이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결정인 만큼 상급심까지 두고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을 고리 삼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절차적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법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소 자체가 무효여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여론전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내란 혐의자의 관련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도 법원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며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주요 쟁점이 더해졌고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되면서 공판 기일이 늘어날 수 있어 예상보다 재판이 더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한 실체를 놓고 엇갈린 증언이 나왔습니다. 탄핵 심판 쟁점 가운데 하나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까지 증인으로 섰습니다. 국무위원 3명은 계엄 직전 대통령실에서 같은 상황을 겪고도 다른 증언을 내놨습니다.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현행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이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았는지 논란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을 거였다면 의사 정족수인 11명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면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윤 대통령 역시 부처 장관들의 우려를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합니다.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국무위원들을 몰아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하는 국정 2인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 생각은 총리와 비슷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오영주 장관까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변론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 계엄 선포를 건의할 때 국무총리를 거치는 절차가 있었는지와 계엄 사령관 임명에 대한 심의 여부도 국무회의 실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2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78명에 달합니다.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남 진주에서 서울로 가던 KTX 산천 열차가 뭔지 알 수 없는 물체와 충돌했습니다. 코레일은 충돌 뒤 소음이 이어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대전역에 열차를 정차시켜 파손 부위를 긴급 보수한 뒤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칸 바깥쪽 창문과 창문 사이가 일부 파손됐지만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제 저녁 7시 20분쯤이었습니다. 부산 온천동에서 차량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충격으로 차량 2대가 모두 뒤집혔지만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청 소속 공공기관에서 대낮에 양주 파티를 벌인 사실 최근에 YTN이 보도해드렸습니다. 이후 산림청이 감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양주 파티를 주도했던 관리소장 등 2명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또 관련자 3명은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산림청 소속의 한 산림항공 관리소에서 평일 대낮에 벌어진 양주 파티. 산림청은 YTN 보도 이후 감사를 진행했고 관리소장 등 2명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양주 파티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소장의 경우 대낮 음주와 의혹이 제기된 공공유류 사적 사용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산림청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게시판으로 제보자에 대한 비판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감사기관에 제보하면 됐는데 외부 언론에까지 제보하는 건 아니다. 어리석다.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 이번 기회에 민간 항공으로 가는 게 어떠냐 등 제보자를 비판하는 글로 가득합니다. 산림청 내부에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보다 공익 제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내부 제보자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조롱과 비난 등의 환경이 조성되면 내부 부조리를 바로잡는 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감사기관의 말에도 바뀌는 것이 없다면서 내부 감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관련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감사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내부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면 자성의 목소리보단 이를 알린 제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미중 관세 전쟁 확전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9일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2% 내린 82,40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나 리플, 솔라나 같은 다른 암호화폐도 약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이어 지난 7일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세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잇따라 시장에 실망감을 안기면서 코인 시장은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포근하겠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는데요. 감기 걸리기 쉬운 환경이라서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먼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데요. 종일 먼지가 계속되기 때문에 마스크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도고요. 대구가 0.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와 광주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인데요. 무책임하다는 비판은 물론이고요.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수했던 일부 다른 기업들도 경영난에 빠지다 보니까 무리한 확장이 아니었느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전격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도마 위에 오른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 지난 2005년 김병주 회장이 설립한 동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로 바이아웃이 핵심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잠재력 있는 기업을 인수해 성장시킨 뒤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이윤을 남기고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MBK의 경영 능력에 물음표가 그려졌습니다. MBK가 인수했다가 경영 고비를 맞은 기업이 홈플러스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인수한 철강 구조물 전문 업체인 영화 엔지니어링은 홈플러스처럼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친 뒤 매각됐고 2013년 인수한 네파는 2023년 1,000억 원대 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2017년 사들인 모던하우스도 의미 있는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재매각이 추진됐습니다.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 재무적인 어떤 이득 이런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차익 실현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와중에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는가 하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도 반년 가까이 벌이고 있어 더욱 눈총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현재 MBK가 투자해 지분을 가진 국내 기업은 20여 곳, 업종은 1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 없는 문어발식 인수로 경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타깃에 들어오는 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업종 상관없이 인수하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부실 기업을 정상화하는 본연의 역할을 잃었다는 비판이 또다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이 오늘부터 17일까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합니다. 채용에 나선 관계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16곳으로 지원자는 삼성의 채용 웹사이트인 삼성커리어스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삼성은 지난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뒤 7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서 올해부터 건설투자사업 PF조정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 상설 PF조정위원회가 오늘부터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난해에는 총 81건의 조정 신청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72건, 21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조정안을 내놨는데요. 올해는 상설 체계로 전환된 만큼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다동이 행복카드는 우리카드 한 개사로 운영됐는데요. 오늘부터 신한카드까지 총 2개 회사로 늘어납니다. 다동이 행복카드는 막내가 18살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혜택형 카드인데요. 서울 지역 신한은행 영업점과 신한카드 웹사이트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로 위헌 논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따져보니까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0년 전 논리를 뒤집은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구속 취소 즉시 항고권의 필요성을 주장한 건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결정은 크게 3가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구속 취소입니다. 이 가운데 검사가 즉시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구속 취소에 한해서만 규정돼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권은 1993년, 구속 집행정지 즉시 항고권은 2012년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시 항고 시 법원 결정 효력이 우선 멈추면서 검사의 불복이 법원 판단보다 위에 있는 셈이 돼 영장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역시 비슷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결국 석방지휘를 결단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인데다 책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불복 절차를 마다치 않은 평소 검찰 태도를 고려하면 이번 항고 포기가 이례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과거 조직 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0년 전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 지금의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가 구속 집행정지 즉시 항고에 대한 위헌 판단이
구속 취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실상 조항 삭제를 반대했습니다. 과거 국회 발언이 이번 사건의 방침이 될 순 없다는 검찰의 해명에도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 이와 별개로 구속기간 불산입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그간의 형사 실무를 뒤집는 판단을 내린 법원을 향해서도 의문 섞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당장 상급법원 판단을 구해볼 기회가 없어진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에게만 달리 적용된 절차들이 추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간 중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사법농단 사건과 이를 통해서 구속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석방 직후 서울구치소 현장에서 의원들과 면담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애써주신 분들, 애국 시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5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24시간 경호체계도 재가동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었던 경호처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입니다. 황운태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를 향해 인사를 건네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근거리에서 주변을 살핍니다. 윤 대통령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가 말을 걸며 동선을 안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서도 김 차장의 그림자 경호는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24시간 경호 태세가 다시 가동된 건데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를 시도했던 경찰 수사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한 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각각 4번째와 3번째 구속 시도에 나설 방침이지만 김 차장 등은 직무정지 중인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계엄 증거 확보 차원에서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 강하게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석방이 경호처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밝혔지만 경호처 내부 단속 강화를 비롯한 향후 수뇌부 행보를 제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 결정에 승복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양측의 지지자들이 충돌할 수 있고 또 국민 내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선거법 2심 결과가 오는 26일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다며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지사가 어젯밤 9시부터 경복궁역 앞 인도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단식 농성에 동조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SNS에서 극우 세력을 압도하지 못하자 검찰이 거리낌 없이 내란 동조 세력임이 드러났다며 내란 공범인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각 수사하고 검찰은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만취운전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안에 있던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인도 위에 서 있는 택시에서 불길이 무섭게 솟아오릅니다. 와,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져.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중랑구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는 인도로 튕겨나갔고 뒤이어 불이 났습니다. 택시에서 시작된 불은 바로 앞 상가 건물로까지 옮겨붙었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지만 택시 안에선 택시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는 50여 미터를 더 달린 뒤 자전거 대여소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갓길에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고 길 반대쪽으로는 또 다른 차량이 비슷한 모습으로 뒤집혀 있습니다. 부산 온천동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하면서 모두 전복되는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2명 다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서울로 가던 KTX 산천 열차가 미상의 물체와 충돌하면서 탑승칸 바깥쪽 창문과 창문 사이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코레일은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대전역에 열차를 정차시켜 파손 부위를 긴급 보수한 뒤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평소 갈등을 겪었던 경쟁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면서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가로챈 간부를 해임한 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지역자원 시설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건공사 중 불이 난 옛 전남도청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화재 장소에 대한 보건공사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세계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긴 틈을 타서 러시아가 집중 공세를 펼치면서 주말 동안에 사상자가 수십 명 발생했습니다.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밀리면서 미국의 지원 없이는 석 달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는 한 주 내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에너지 시설에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한 틈을 타 공세를 강화한 겁니다. 수백 건의 미사일과 드론, 폭탄 공격이 이어지면서 주말에만 우크라이나에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한 반격도 강화하면서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더욱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이 포위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러시아 특수부대가 가스관 속을 걸어 기습 공격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봄철 대공세를 준비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며 러시아에도 종전을 압박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And they're bombing the hell out of them right now. And I put a statement in, a very strong statement. Can't do that. Can't do that.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시간 11일 열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회담에는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합니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전쟁 종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는데 종전 협상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국과의 갈등 봉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이례적으로 직접 대화에 나섰던 미국 특사가 아주 유익한 만남이었다면서 인질 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 휴전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며 하마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일부터 구호품과 물자 공급을 막아버린 가자 지구.
빵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주민들은 몇 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빵 한 덩어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الله يسهل على كل بني ادم، اليوم احنا في مأزق مش قادرين نعمل اي شيء، ببعث البنت من الساعة 6 الصبح بطلع الساعة 1 مشان رغيف واحد خبز. 이스라엘은 1단계 휴전 연장을,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2단계 휴전을 주장하면서 꽉 막혔던 협상은 미국과 하마스의 직접 대화 이후 다소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마스 관계자들과 직접 만난 애덤 벌로 특사는 수주 내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질 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In the end, I think it was a very helpful meeting. It was very helpful to hear some back and forth. 하마스도 미국과 만나 종전을 위한 단계적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2단계 협상 시작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중재국의 요청에 따라 협상단을 파견한다고 밝혔고 미국의 위트코프 특사도 중재국 협상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휴전 협상 준비와 별도로 이스라엘은 이번엔 가자 지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며 하마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가자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 대규모 이민 행정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그야말로 트럼프의 남자죠. 거액의 대선 자금을 기부한 뒤에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각회의에서 장관과 싸우는 등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정작 기업 실적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몰표를 준 웨스트버지니아주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공무원 대량 해고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Elon Musk has basically taken over our government and has called the shots. Unfortunately, it seems to be. 대선 때 2억 달러를 기부한 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머스크는 최근 대통령 앞에서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루비오 국무장관을 해고 실적이 없다고 비난했고 루비오 장관은 해고 쇼를 벌일 생각이냐고 맞받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이 다퉜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Elon gets along great with Marco, and they're both doing a fantastic job. There is no clash. 하지만 설전이 벌어졌다는 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구조조정은 도끼가 아니라 메스로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전기톱을 치켜들었던 머스크에게 신중을 당부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을 맞아 플로리다로 향한 전용기에서 머스크와 함께 내려 여전히 두터운 신임을 내보였습니다. 머스크가 중앙정치에 열중하는 사이 테슬라 주가는 7주 연속 하락해 262달러 수준을 기록, 회고점 대비 44% 빠졌습니다. 유럽 각국에선 테슬라 차량 판매가 급감했고 호주에서도 지난달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의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머스크가 관심을 쏟는 화성 탐사 우주선 스타쉽 시험 비행도 2번 연속 실패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한국 감독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봉 감독의 미키 17은 지난 7일에 개봉해서 주말 사흘간 북미 3,807개 상영관에서 1,9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7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미 외의 지역에서는 3,420만 달러를 벌어들여 전 세계 흥행 수입은 5,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2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발달 장애인은 도전적인 행동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65살이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보호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파주에 있는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입니다. 평일에 이곳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엔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옆에서
조금만 뒤척이거나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야 되고 이제 좀 푹 못 자는 늘 긴장 속에 있어야 됐는데 이제 그게 조금 나아지고. 낮에만 이용하는 주간 활동센터도 인기입니다. 공예나 미술치료, 풋살 등 장애 정도에 따라 20여 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용료 15,000원에 식비와 간식비 등을 포함하면 한 달에 30만 원이 넘어 보호자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올해부터 무료 지원에 나섭니다. 상담 전화는 많이 오지만 막상 이렇게 신청하신 분이 이렇게 이용료가 조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이제 이용료가 무료로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 신청해도 되냐고. 도는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65세 이상은 지원받을 수 없었는데 평생 돌봄 지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포인트로 바꾸고 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올해 모두 4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개막 이틀째 경기가 펼쳐진 프로야구 시범 경기는 전국 5개 구장에 7만 명이 넘는 관중이 입장해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하루 만에 또 넘어섰습니다. 경기에선 두산과 KT가 이적생들의 맹활약을 앞세워 2연승을 거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찬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톱타자로 나선 두산 김민석은 1회 투수 얼굴 옆을 지나는 중전 안타로 포문을 연 뒤 바로 다음 타석에서 멀티히트를 완성했습니다. 원아웃 2, 3루에서 자신 있게 배트를 휘둘러 이번에도 마운드를 관통하는 2타점 적시타를 때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롯데에서 두산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김민석은 선두타자 자리를 놓고 실험 중인 이승엽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타자이니까 좀 끈질긴 모습으로 좀 그래야 쳐야지 또 팀에 대한 그런 분위기도 살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T도 이적생 활약에 활짝 웃었습니다. 지난해 FA로 이적한 엄상백의 보상 선수로 KT로 온 장진혁은 6회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2타점 2루타를 날려 결승 타점을 뽑았습니다. 저는 뭐 수비든 뭐 대주자든 공격이든 일단 잘 준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기아는 롯데와 치열한 투수전을 벌인 끝에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롯데 에이스 반지는 4이닝 동안 삼진 7개를 빼앗으며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선을 꽁꽁 묶었고 기아의 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황동하는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박병호가 홈런을 터뜨린 삼성은 SSG에 전날 패배를 서력했고 NC는 테이블 세터진인 박민우와 김주원이 맹타를 휘두르며 이호준 감독에게 시범 경기 첫 승을 선물했습니다. 앞서 개막 첫날 6만 7천여 명이 입장해 하루 최다 관중 기록을 쓴 프로야구 시범 경기는 이틀째 경기에 7만 1,000명이 넘는 구름 관중이 몰려 하루 만에 최다 관중 신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또 한 번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국제대회 3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라이벌 중국의 천이페이를 결승에서 만난 안세영의 표정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세트부터 마법 같은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몸을 날린 환상적인 수비로 득점을 올린 이 장면은 특히 압권이었습니다. 안세영의 놀라운 반응 속도와 끈질긴 투지에 천이페이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격에선 강점인 스피드와 완급 조절을 앞세워 코트 구석구석을 찔렀습니다. 깔끔한 스매시로 1세트를 끝낸 안세영은 2세트 역시 주도권을 이어갔습니다. 감탄이 나오는 헤어핀, 상대를 질식시키는 철벽 수비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안세영은 결승전을 2대0으로 가볍게 끝내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안세영은 올해 출전한 국제대회 3개를 모두 제패하며 세계 랭킹 1위인 EU를 증명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11일 개막하는 최고 권위 전용 오픈에서 4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2년 전 전용 오픈 정상에 오른 안세영은 지난해 부상 악재 속에 아쉽게 준결승에서 탈락했습니다.
안세영과 더불어 우리 대표팀은 여자 복식 김혜정, 공이용, 남자 복식 강민혁, 기동주조가 각각 정상에 올랐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오늘도 겉옷 여러 벌을 입어서 체온 조절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포근하겠지만 출퇴근길에는 쌀쌀함이 여전합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매우 탁한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습니다. 수도권과 세종, 충남과 전북은 종일, 대전과 충북, 광주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마스크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가 0.4도로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와 광주가 15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고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많거나 흐릴 텐데요.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 지역에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환경입니다.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3분 후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